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다가도 마지막엔 하늘의 뜻이 참으로 묘묘하다 싶어 손이 절로 모아지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선 외놈들 잔당이 들끓던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세월이었지요. 그 난리통에 한 어미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강물이 불어난 피란 길에서 아들의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미는 그날 이후로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10년 세월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가 10년 뒤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바로 혼례자리였습니다. 어미가 새어머니로, 아들이 신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이야기 끝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어르신들 입소문이 최고의 힘입니다. 허허. 바야흐로 조선 숙종 15년, 서기 1689년 무렵. 함경도 함흥 땅에서 시작하여 경상도 안동 부근. 몰락한 양반가의 안악, 그리고 그 안악의 외아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경도 함흥 고을 변두리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엔 이영이사가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만큼은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단 둘이었습니다. 어미 봉순이와 아들 돌쇠였습니다. 봉순이, 본디 성은 이가였습니다. 어렸을 적 안동이 씨 집안 무너진 가문의 딸로 태어나 16세 함흥 땅 박서방에게 시집을 왔지요. 박서방은 성품이 곧고 부지런한 사내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아내 봉순이 손 한 번 거칠게 잡은 적 없고 아들 돌쇠 태어나던 날엔 마당에 나가 하늘을 향해 절을 3번이나 올렸다지요. 돌쇠, 참으로 복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에 발그레한 볼, 웃음소리는 방울처럼 맑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그야말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아이였습니다. 봉순이는 날마다 밤마다 돌쇠를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동동 내 새끼야 강물도 자고 산도 자고 우리 돌쇠도 자거라. 이 자장가는 봉순이 어미 그러니까 돌쇠의 외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자장가였지요. 돌쇠는 이 노래를 들으면 어김없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3살 배기 돌쇠가 4살이 되고 4살이 5살이 될 무렵까지 그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란 것이 늘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지 박서방이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열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피를 토했습니다. 봉순이가 없는 살림에 약을 구하고 이웃의 손을 빌리고 밤새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가며 간호했지만 박서방은 이듬해 봄 꽃이 피기도 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돌쇠 나이 고작 6살이었습니다. 봉순이 나이 22,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기박한 팔자를 어이하나. 봉순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 울고 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났습니다. 품팔이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면서 돌쇠를 먹여 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봉순이 참 독하기도 하지. 독한 게 아니라 도끼가 있는 거지. 그 도끼로 저 어린 것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 봉순이 손등에는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를 낳던 날 진통이 너무 심해 마루끝을 붙였다가 나무가시에 긁힌 자리였습니다. 엄지손가락 아래 동전만한 크기의 붉은 흉터. 봉순이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돌쇠 낳던 날의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선입니다. 나중에 감듯이 기억해 두십시오. 돌쇠가 8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함경도 북쪽에서 오랑캐 무리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점점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마을이장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란을 가야겠습니다. 북쪽이 심상치 않소. 내일 새벽에 다 같이 떠납시다. 봉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무엇을 챙겨간다는 것인가? 살림이라곤 솥단지 하나, 낡은 이불 하나, 그리고 박서방이 남긴 옥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옥비녀는 박서방의 어미, 그러니까 돌쇠 할머니가 봉순이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는 꼭 간직하거라. 집안의 보물이니라. 비녀는 옥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어느 날 봉순이가 빨래를 하다가 그만 돌에 부비쳐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반쪽은 봉순이가 품에 간직했고 나머지 반쪽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선입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보찜을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봉순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어메, 우리 어디가? 안전한 데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밥 줘? 그럼 밥도 주고 떡도 줄게. 진짜? 그래, 진짜야. 봉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피란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밤엔 별빛 아래 노숙을 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큰 강을 건너라 했습니다. 여름 장마에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황토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뱃사공 하나가 낡은 나룻배로 사람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렸습니다. 한 번에 10명씩 탔습니다. 봉순이 차례가 되어 배에 올랐습니다. 돌쇠 손을 꼭 잡고 배에 탔는데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 하나가 배의 옆구리를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살려줘요! 봉순이는 본능적으로 돌쇠를 끌어안으려 했는데 기울어지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돌쇠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돌쇠야!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는 황토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순이도 강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겨우 물가로 나왔을 때 돌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내 아들! 봉순이는 강물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목이 쉬도록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황토물은 유유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순이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틀을 찾았습니다. 사흘을 찾았습니다. 강 하류를 따라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제 아들 못 보셨소? 8살 사내아인데요. 물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봉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남편도 데려가시고 이제 아들까지 데려가십니까? 강물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랐는데도 소리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봉순이는 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봉순이 뱃속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봉순이 가슴 속에 불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가 살아있을 것이다.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어야 아들을 찾을 수 있다. 봉순이는 그 믿음 하나를 부여잡고 다시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여기서 이야기가 또 기막히게 갈립니다. 강물에 빠진 돌쇠는 흙탕물을 한참 마시며 떠내려가다가 강 하류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모래톱을 기어 올라왔을 때 의식이 반쯤 나간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서 장사를 다니던 최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서방, 슬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늘이 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최서방 눈에 모래톱에 돌쇠가 들어왔으니 이거 하늘이 주신 자식이다 싶었겠지요. 최서방은 돌쇠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냐? 돌쇠여. 어미아비는? 어매가 강물에. 돌쇠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최서방 부부는 돌쇠를 친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글방에 보내 글도 배우게 했습니다. 돌쇠는 또래보다 영특했습니다. 스승이 한 번 가르쳐주면 열을 알았고 책을 읽으면 그 뜻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최서방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이놈은 내 자식보다 낫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최서방 성을 따서 최도원이 되었습니다. 도원이라는 이름은 최서방이 직접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허허, 참으로 묘한 이름이지요. 근원을 찾아간다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훗날 제 근원, 즉 제 어미를 만나게 되니 말입니다. 도원은 20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육척장신이 되었고 얼굴은 반듯하며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마을에서 도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서방네 양자 도원이 참 잘났다더라. 얼굴도 잘생기고 글도 잘한다지? 저 정도면 과거를 봐도 붙겠는데. 최서방은 도원의 혼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매쟁이 할멈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아주 딱 맞는 처자가 있습니다요. 어느 집 처자요? 이고을 강 건너 이씨네 딸인데요. 나이는 18이고 얼굴은 반달 같고 성품은 수양버대약간이다요. 최서방은 솔깃했습니다. 그 집 형편은 어떻소? 아이고, 형편이야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요. 어미가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혼자 딸을 키워온 부인인데 마을에서 이 부인 흉본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최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혼담을 넣어보시오. 한편 봉순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봉순이는 오랜 세월을 떠돌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돌쇠를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상도 안동 근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땅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집 하나를 얻어 삭바느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딸을 하나 얻었냐고요? 에구머니나 그게 어찌된 일인고 하니 봉순이가 이 마을에 정착하던 해에 마을 어귀에서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운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계집아이였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봉순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돌쇠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들처럼 누군가를 잃었구나. 봉순이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은 연이라 지었습니다. 연이는 봉순이 손에서 쑥쑥 자랐습니다. 연이가 18살이 된 해, 바로 그 해에 중매쟁이 할멈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인, 아주 좋은 혼처가 생겼습니다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최서방네 양자 도원이라는 청년인데 글도 잘하고 사람됨도 훌륭하다지 않겠습니까? 봉순이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형편에 무슨 혼사요. 그냥 저희끼리 조촐하게 살면 되지요. 아이고, 부인은 왜 그리 사양을 하십니까? 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시지요. 봉순이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담이 오갔습니다. 최서방 쪽에서 봉순이의 사람됨을 듣고 대단히 흡족해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운 어미라면 그 딸도 알아서 반듯하겠지. 날이 잡혔습니다. 홀렛날은 그해 가을 국화꽃이 피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봉순이는 날마다 연희의 홀레 준비를 했습니다. 손수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치마도 지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돌쇠야, 어디 있느냐? 내 누이가 시집을 간단다. 네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봉순이는 바느질을 하다가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홀레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국화꽃이 담장 밑에 노랗게 피었습니다. 신랑 도원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봉순이는 마당 한켠에 서서 먼 발치에서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참 잘생긴 청년이로구나. 우리 연이 잘 만났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랑이 말에서 내려 걸어오는데 봉순이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례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원이 절을 하려고 몸을 굽히는데 소매가 걷어지면서 손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순이 눈이 그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손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붉은 흉터. 봉순이 눈이 커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봉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봉순이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도원의 왼손 손등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봉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상을 물렸습니다. 손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봉순이는 구석에 앉아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의 얼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코의 생김새, 눈썹의 모양, 웃을 때 오른쪽 눈 옆에 생기는 작은 주름. 봉순이는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설마. 봉순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원이 잠시 혼자 있는 틈을 타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도령. 도원이 돌아봤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이 봉순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봉순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실례지만 왼손 손등에 흉터가 있던데 어쩌다 생긴 흉터요? 도원이 멈칫했습니다.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 기억이 없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양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봉순이 손이 떨렸습니다. 도령, 어릴 때 어디서 자랐소? 함경도 쪽에서 내려왔다 들었습니다.
어릴 때 강물에 빠진 것을 양아버지께서 구해주셨다 하더군요. 봉순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었어? 8살이었다 들었습니다. 봉순이 문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령...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릴 때 자장자장 우리 아가 동동 내 새끼야. 강물도 자고 산도 자고 우리 돌쇠도 자거라.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기억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아십니까? 봉순이가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당신 어릴 때 불러준 노래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원은 봉순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순이는 눈물을 훔치지도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본래 이름이 돌쇠 아니요? 박돌쇠. 아비는 박서방이고 함은 고을에서 살았던 도원, 그러니까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박서방 어미가 옥비녀를 하나 남겼는데 어느 날 빨래하다 깨져서 반쪽이 나뉘었거든. 그 나머지 반쪽을 혹시 가지고 있어? 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품속을 뒤졌습니다.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옥 조각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옥비녀였습니다. 봉순이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반쪽이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댔습니다. 딱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메! 도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봉순이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돌쇠야, 내 돌쇠야. 봉순이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10년이었습니다. 꼬박 10년이었습니다. 열해의 그리움이, 열해의 눈물이 그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구만. 최서방은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로구나. 이 감동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준비한 가장 놀라운 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순이와 돌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메, 나 살아있었어요. 강물에서 살아났어요. 봉순이가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알아. 알고 있었어. 네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어. 그래서 어메도 살았어. 어메, 많이 힘들었지요? 돌쇠야, 어메보다 네가 더 힘들었겠지.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아니요, 어메. 최서방 어른께서 참 잘해주셨어요. 친아들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봉순이가 최서방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어인 말씀을요. 이 녀석이 복이 있어서 제 발로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것을요. 허허, 허허. 최서방도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희가 조용히 어미 곁으로 왔습니다. 연희는 봉순이와 돌쇠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봉순이가 연희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 이분이... 봉순이가 뭐라 말을 이으려는데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시지요? 봉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연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보아온 얼굴인데요. 어머니 얼굴이 저분 얼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이 눈이 어른보다 밝은 법이라더니. 그러면 혼례는 어찌 되었을까요? 해구문이나 도원이와 연희의 혼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혼례는 계속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혼례가 갖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연희는 봉순이 딸, 도원은 봉순이 아들. 그러니 이 혼례는 봉순이 딸과 아들의 혼례가 아니라 봉순이 딸 연희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신랑이 결국 봉순이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봉순이는 아들도 찾고 딸도 좋은 데 시집 보내고 한날 한시에 두 가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하,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로 봉순이는 최서방 집 가까이 집을 마련하여 아들 도원이, 딸 연희와 가까이 살았습니다. 도원이는 그 이듬해에 과거를 보아 합격하였습니다. 봉순이는 아들이 관복을 입고 집 앞에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봉순이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일찍 데려가셨어도 아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복선 회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선, 봉순이 손등의 흉터. 봉순이 흉터가 아닙니다. 돌쇠의 흉터였습니다. 봉순이가 돌쇠를 낳은 날 진통 중에 마루를 잡다 생긴 가시에 돌쇠가 긁힌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돌쇠의 손등에 난 흉터를 봉순이가 자기 흉터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흉터가 10년 뒤 아들을 알아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선, 깨진 옥비녀 반쪽. 봉순이가 빨래하다 비녀를 깨뜨렸을 때 나머지 반쪽은 마당에 떨어졌고 어린 돌쇠가 주워서 품에 넣었습니다. 강물에 빠졌다 건져졌을 때도 그 반쪽은 돌쇠 품에 있었고 최서방이 그것을 보관해 주었습니다. 10년 뒤 두 조각이 맞아떨어지며 모자를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복선, 자장가. 봉순이 대대로 내려오는 자장가. 돌쇠는 강물에 빠지고 낯선 땅에서 살면서 그 노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순이가 노래를 읊자 깊은 기억 속에서 그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먹먹하셨나요? 눈물이 나셨나요? 허허, 저도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면서 몇 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봉순이 이야기는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나도 남편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끝내 일어서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다 이 봉순이였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봉순이처럼 손에서 뭔가를 놓쳐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끝인 줄 알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